본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자살예방항공연맹 대표이신 박상일 박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용재 의과대학에서 스트레스 관련 면역 질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오한진 교수를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한진 교수님께서는 을지대학병원 간증의학과 교수님이시고 특히 아침마당 글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홍보, 대책, 여러 가지 또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한진 교수님 모실 때 우리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한진입니다. 저에게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끔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이제 의학적인 이야기, 또 건강에 대한 신체적인 또는 심신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토론회 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좀 육체적인 증상들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건강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맞아서 그 사회적인 고립과 또 고독, 거기다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학생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적인 환경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성을 키워가고 사회적인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 앞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양학적으로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이 감정적인 상처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의가 그렇게 딱 돼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도록 이런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정의가 좀 된 건데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돈을 겪으면서 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 마음의 상처가 한번 생기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이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알고 그 상처를 받아서 그게 스트레스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저장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장이 된다는 뜻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추후에 문제가 되는데요. 한번 상처가 생겨서 기억에 저장이 되고 나면 그 기억은 약물로도 수술로도 지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쌓이게 되죠.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해서 성인이 돼서도 상처를 받고 이 기억이 계속 쌓이는 것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지면 병원으로 오죠. 왜?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병원으로 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병이 없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사 선생님과 환자 당사자와의 잘 맞지 않는 점이 맨 처음 굉장히 불편합니다. 환자분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나는 뭔가 불편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심리적인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쌓인다는 개념, 요거 하나만 알아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해결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계점을 넘어가서부터 아파지기 시작하면 몸의 변화가 오는데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또는 어느 시점에 받았느냐, 또 어느 기간 동안 받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리소스라고 하죠. 주변에 요건들이 있느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남녀 성별에 따라서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감정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마라는 곳에 가서 기록이 되죠. 우리 뇌에 해마라는 부분이 바다에 사는 해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해마라고 붙었는데 이 해마는 기억의 저장 장소죠. 그래서 감정적인 상처가 기억되는 곳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시험을 볼 때 어제 저녁에 기억했던 것을 꺼내서 거기다 답을 쓰는 것이고 어떤 이상한 장소나 또는 생소한 듯 하지만 가보니까 언젠가 와봤던 것 같은 이런 기억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다 기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라는 곳에는 장소세포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위치나 형태나 그 자리에 섰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지형지물까지 기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것이 나중에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스트레스 말고 아주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상처들은 기억되는 장소가 다릅니다. 바로 이 편도체라는 곳에 기록이 되는데 이 편도체라는 곳은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본능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장소거든요. 예를 들면 뱀을 보자마자 뱀을 기억하고 습득한 게 아닌데 보자마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이 편도체라는 곳에 기록이 돼 있어서 본능적으로 피할 수밖에 만들어주는 건데 트라우마는 바로 이 편도체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 편도체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 올라와요. 기억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지만 편도체에 기록된 트라우마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생각이 떠오르게 돼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몹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은 장소, 즉 기억되는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발표됐던 것을 저희가 가져온 건데요.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수준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학생은 뭐 50% 주변을 쭉 따라가고 있고 남학생은 37%에서 28% 사이, 즉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은 감성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그런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아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울감의 경험률도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울하다고 느낄 때에는 감정적으로 내가 굉장히 많이 상처받아서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걸 느낄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라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의 경험률도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흡연율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흡연율은 왜 남성이 이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흡연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음주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감성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이 남성다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은 기어있는 문제를 일으키죠. 참고 참았다가 갑자기 분노를 하거나 화를 냅니다. 우리가 늘상 TV나 매스미디어를 장식하는 것이 이런 묻지마 범죄,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인해서 수도 없는 사상자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느닷없이 아무나 상해를 하는 이런 묻지마 상해 범죄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런 살인이나 살인 미수 사건들도 많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사회적인 분노가 이런 일들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사회적인 분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분노는 화를 심하게 내는 것을 말하죠. 5가지의 큰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또 두 번째는 부도덕한 행동, 거짓말 이런 걸 봤을 때, 또 내 일이 정말 안 될 때, 또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또 공개적으로 모욕이나 망신을 당했을 때 분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분노는요, 나를 남들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한 차가 끼었어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다시 가서 막죠. 왜? 차에 내 신분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아예 이름을 써붙여서 다니게 하면 아마 엄청나게 교통 질서가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뭐 국회의장 누구, 뭐 숭실대학교 교수 누구 이렇게 쓰고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면 누가 앞에 가서 차를 막고 누가 난폭 운전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다 내 신분이 노출되는 지금 인터넷 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익명 속에서 이런 아주 엄청난 범죄 행위를 넘는 이런 위험한 수위의 분노 표현들을 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분노는 사실 서열에 따라서 더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윗사람, 상사일 경우에 더 많이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다 다른 방법으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많이 사라졌죠.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입니다. 정말 2015년 자살률만 봐도 OECD의 평균이 12명, 10만 명 중에 12명 정도가 자살을 했는데 우리는 28.3명입니다. 2배를 훨씬 넘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1등입니다. OECD에서 지금 이제 거의 20년째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인 분노, 즉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감정적인 상처가 분노를 유발하고 거기에 내가 무가치하다. 나는 정말 살아서 뭐하나.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일들, 이런 생각들이 영향을 주고 더더욱이 거기에 노인들이 지금 문제죠. 노인의 빈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젊은 층에서는 무한 경쟁에서 낙오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는가. 자존감이 사라지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살자 수, 이거 뭐 별로 줄지 않았거든요. 7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아프간 전쟁 사망자 숫자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고, 연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200만 명,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약 30만 명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지금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들의 자살 관련 행동을 보시면 자살 사고를 평생 동안 가지는 사람이 10%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남자가 9.4%, 여자가 12.0%. 여자가 훨씬 많죠. 왜냐? 여자가 훨씬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은 어떨까요? 청소년도 보면 분석 대상자 전체를 보면 남학생 전체 남자 여자를 다 합쳐서 볼 때 시도율은 약 2.2%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학생도 조금 높고 고등학생도 뭐 낮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학생들도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걸 남녀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훨씬 감성적이고 이 감성적인 것들에서 받은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내지 못하거나 또는 누구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 스트레스는 화를 유발하고 분노를 만들어서 기어이는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로 인해서 행동에 장애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이런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 반응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뇌를 괴롭히게 되고 이 뇌가 잘 해결해내면 사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뇌가 해결해내는 방식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오피오이드라는 마약을 만든다든지 또는 행복 호르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해결해 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 수준, 즉 아까 말한 대로 한계를 넘어가는 수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작은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마약성 성분이라든지 행복 호르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 자율신경계의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면서 신체적인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척추신경과 뇌의 12개 신경 중에 4개 신경이 등 쪽에서 모여서 척추신경을 타고 따라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신경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오른쪽 왼쪽 브랜치가 나와서 여러분의 목 밑에서부터 다리 위에 있는 즉 뱃속과 이 흉곽 속에 있는 모든 기관에 다 분포를 하고 있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이 자율신경이 무엇을 해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뇌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물인가라고 하죠. 뇌가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살아있죠. 육신은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살아있습니다. 자율신경이 하는 일이 바로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여러분의 온몸의 온도를 맞게 해주고 또 거기에 음식을 들어가면 소화를 시켜주고 혈압과 당을 수시로 맞춰주고 잠을 자게 하고 분비물을 나오게 하는 이런 작업을 자율신경이 저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넘어가는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면 즉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이 자율신경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육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심장이 두근거리죠. 숨이 안 쉬어진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숨이 차다. 또 손발이 시리다. 소화가 안 된다. 자꾸 체한다. 구역질 난다. 입맛이 떨어졌다. 또 고혈압 당뇨병이 옵니다. 잠을 못 잔다. 입이 마르다. 이게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갔을 때 초기 증상이에요. 초기에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가슴이 자꾸 뛰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병원을 왔는데 심장 검사를 하면 정상이죠. 소화가 안 돼요.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내시경으로 소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소화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이 위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맨 위와 아래가 관략근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속에서는 위산이 나오는데 이 위산이 염산이에요. 이 염산이 여러분 몸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씩이 매일 나옵니다. 그 2리터를 한 번에 여러분 얼굴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완전히 녹아버리죠. 그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녹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도 안 돼요.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가도 안 되니까 맨 위와 아래에 관략근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묶여 있다가 음식이 들어갈 때쯤 되면 위에 관략근이 열리면서 음식이 들어가고 그 음식이 들어간 것을 위산을 분비하고 섞어서 녹여서 죽이 된 다음에 다시 소장으로 내려보낼 때는 문이 열리면서 알칼리성 소화액이 다시 나와야 이게 섞여서 소장을 상처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 그걸 내시경으로 위장의 속껍데기를 본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자율신경계고 이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소화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소화가 안 된다는 원인에 그러니까 95% 이상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도 성인이 돼서 생기는 것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원인도 있지만 그것은 원인을 100이라고 하면 5 이하밖에 안 됩니다. 95라는 부분은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꽉 차야만 오는 거죠. 잠 못 자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의 원인.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우선 머리가 아파. 뒷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오죠. 뒷목이 뻣뻣하면 다 고혈압이라고 해요. 아유 혈압 올라. 혈압은 교과서에 써 있어요.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고혈압으로 머리가 아플 때는 일생에 딱 한 번, 정말 큰 망치로 내 머리를 정말 아주 엄청난 힘으로 내리친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딱 한 번 옵니다. 그러고는 응급실로 가야죠. 평상시에 여러분이 느끼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아유, 머리 땡겨. 이것은 고혈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플 때 가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아요. 왜?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분해서, 억울해서 머리가 아파졌으니까 역시 가서 거꾸로 혈압이 올라간다. 이건 또 목에 가래가 붙었다 이러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가래가 붙었다고 검사를 수도 없이 합니다. CT 찍고 MRI 찍고 내시경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이 올까요?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잠 못 자는 거, 밤에 자꾸 일어나면서 소변 보시는 거, 귀에서 소리 난다, 어지럽다, 이 원인이 귀에 있는 세반고리관에 돌멩이가 떨어지는 이석증도 원인이 되지만 그 이석증의 원인조차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로 계속 맞춰주는 것이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의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면 여러분들은 손발이 시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곤하다, 눈꺼풀이 떨린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요즘엔 또 이런 게 있어요. 붓는다고 옵니다. 선생님 부어요. 저는 콩팥이 나쁜가 봐요. 콩팥이 망가져서 붓는 분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라면 먹어서 붓는다고 요즘 또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 가지고 내가 부을 정도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정상적인 콩팥은 그 정도 나트륨 양은 100%가 아니라 1000%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는 것도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입니다.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다고 할 수가 있고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나트륨을 축적해요. 몸에다가. 나트륨은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물을 같이 끌고 옵니다. 물이 끌고 오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붓죠. 이 붓는 게 온몸에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절 속에도 부어요. 관절 속이 부으면 관절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여기저기가 돌아다니면서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기침을 하죠. 기침은 자율신경이 처음 만들어지는 가장 가까운 목에서 시작을 하죠. 자, 이 목은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최초 보고자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한 분씩 나와서 여기 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들어가는 거 보면 이분들이 전부 나오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 할까요? 헛기침을 하죠. 가수도 노래하기 전에 헛기침을 하고 정치인들도 연설하기 전에 헛기침을 합니다. 왜 그래요? 긴장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긴장은 일시적인 스트레스죠. 나올 때까지 긴장을 했다가 노래를 시작하거나 연설을 시작하면 끝난 거죠. 그때는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돈이 죽도록 안 나오고 지금 벌써 1년 2년, 3년이 됐는데 계속 이자를 내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티기가 어렵다. 우리 아들놈이 장가를 갔는데 지네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일주일째 있다. 뭐 딸도 마찬가지겠죠. 학교를 일주일째 안 간다. 이런 것들은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그럴 때 아침은요. 밤에 해요. 밤에. 낮에는 빛도 있고 소리도 있고 움직임이 있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감춰집니다. 밤이 되면 빛도 소리도 움직임도 없어져서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밤이 되면 기침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는 기침을 안 하고 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달째 갑니다. 몇 달째. 선생님, 저 감기가 넉 달째 저 감기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와요. 그 감기가 넉 달째라고요? 감기는 치료를 잘하면 보름 가고 치료를 안 하면 14일 가는 병인데 어떻게 넉 달을 가요? 증상이 뭡니까? 기침한다. 감기는 열이 나야죠.
기침만 하는 것은 감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감기, 기침을 하는 이유는 이런 감정적인 원인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게 남녀 차이가 있다. 아까 보셨잖아요. 남자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인지율도 떨어져 있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도 확 떨어져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겠어요? 감정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를 일반화해서 보면 남자는 기분이 좋다가 1점밖에 없습니다. 1점 이상의 기분이 좋다가 없어요. 다 1점이야. 뭐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시원하다. 야, 오늘 참 진짜 기분 좋다. 1점. 오늘 이 모임에서 뭐 잘 들은 사람 골라서 한 사람 상을 줍니다. 50만 원 상을 줘. 내가 당첨됐어. 우와, 50만 원이 되네. 1점이에요. 엊그제 지난주에 산 복권이 당첨돼서 18억이 나왔어. 18억이 1점이에요. 남자의 기분 좋음은 1점. 기분이 나쁘면 마이너스 1점. 그래서 남자는 옛말에 부모 죽인 원수를 갚을 수 없어요. 왜? 부모 죽인 원수가 처음에는 엄청난 원한이 맺히죠. 하지만 그게 기분 나쁜 생각이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마이너스 1점짜리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쓸개 즙을 빨아가면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분 좋음도 10점짜리가 있고 기분 나쁨도 마이너스 10점짜리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됩니까? 네, 한 5분. 5분만 쓰겠습니다. 소풍을 갔다 오죠. 소풍 갔다 온 남자아이한테 엄마가 물어봅니다. 소풍 재밌었어? 한 번 물어서 대답하는 사내 아이는 없어요. 아, 소풍 재밌었냐고 두 번을 물어도 잘 대답을 합니다. 목소리가 커져요. 아, 소풍 재밌었냐고 임마. 이 정도 돼야 애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이 뻔해요. 그냥 그랬어. 뭘 자꾸 물어봐. 이게 사내 아이의 대답. 왜 그럴까요? 소풍 갈 때 아침에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몇 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1점이에요. 소풍 가면 맨 처음에 뭐를 해요? 보물찾기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럼 몇 점이죠? 1점이에요. 보물찾기 끝나면 점심을 먹어요. 점심이 소풍 가서 먹는 게 학교에서 먹는 것보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몇 점이에요? 1점이에요. 자, 점심 먹고 나면 뭐 하죠? 오락하고 놀아요. 오락하고 놀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몇 점이에요? 1점이에요. 소풍은 일찍 끝나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또 놀 수 있어요. 집에 갈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1점이에요. 하루 종일 1점이에요. 근데 엄마는 자꾸 뭘 얘기하라고 해요. 근데 1점 중에 뭘 얘기해야 될지를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소풍 때만 1점이 아니라 어제도 1점, 그저께도 1점, 일주일 전도 1점, 한 달 전도 1점, 1년 전도 1점이에요. 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의 대답은 항상 비슷합니다. 뭐 자꾸 물어봐. 그냥 그렇지. 여자아이는 안 그렇죠. 여자아이는 소풍 가기 전날부터 난리가 납니다. 집에 있는 옷을 다 뒤집어서 입고 갈 이쁜 옷을 찾는 거죠. 전날 저녁에 적어도 2벌 내지 3벌을 골라요. 왜? 다음날 눈 떠서 다시 봐야 되거든요. 남자 사내 아이가 집에서 옷을 골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따로 입고 간다? 그런 일은 없죠. 사내 아이는 소풍 가서 뭘 확인해요? 제가 뭘 입고 왔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놈이 왔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놈이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거지 걔가 뭘 입고 왔고 얼마나 훌륭하게 입고 왔고 이쁘게 이런 게 없죠. 근데 여자애는 전혀 달라요. 우선 최고로 이쁘게 오늘 내가 입고 나갑니다. 기분이 몇 점일까요?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나 오늘 천사야. 내가 오늘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입고 나왔어. 그럼 학교 앞을 가요. 학교 앞에 가자마자 나보다 훨씬 잘 입은 애가 만났어. 잘 입었냐 못 입었냐는 가서 만져보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1초도 안 걸려요. 몇 점으로 내려갈까요? 마이너스 10점이 되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서 10점에서 마이너스 10점으로 변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숱하게 생겨요. 보물찾기 하는데 나는 못 찾고 쟤는 찾고, 엄마가 선생님 갖다 주라고 김밥 싸줬는데 내 김밥은 한 개도 안 먹고서 담임 선생님이 전현이 싸운 것만 먹고. 이 감정의 차이를 엄마가 찌르자마자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왜 골랐고, 누가 사준 거고, 얼마짜리고, 언제 입고 나갔더니 누가 이쁘다고 그래서 내가 속에는 뭘 받쳐 입었고, 백은 뭘 들고, 신발은 뭘 신고 갔는데, 그 애가 입고 온 옷은 무슨 백화점에서 파는 건데, 세일도 안 하고, 값이 얼마고, 색깔이 어떻고, 속은 뭘 받쳐 입었고, 이 얘기를 한 사건, 1초도 안 걸린 사건을 가지고 15분 이상 떠들 수 있다. 이게 남녀의 차이에 감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것이 후에 스트레스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와 연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설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그 설문지뿐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도 측정해 볼 수가 있고, 자율신경도 측정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염증 지표를 가지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의 또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상태를 파악해서 그거에 알맞는 대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